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형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쯤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입니다. 대박이다 정말. 와, 반갑습니다. 자, 저희 근데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이제 합류한 가족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한솔 법무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동안 행군기를 엄청 그리워하셨다면서요. 네, 행군기의 이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는데 그중에서도 수민 씨 너무 그리웠던 게 그때 치셨던 이 깡춤에서 느껴졌던 그 에너지 이런 게 되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뚜루뚜루. 그걸 보셨구나. 하필. 그때. 네. 자, 우리 김한솔 법무관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요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은 오지나 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군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가 육지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해군 함정에서도 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정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을 위한 해군 헬기도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네, 지난 2월에는 공군에서 군 헬기를 이용해서 울릉도에 직접 백신을 수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서는 국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웅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든든한 소식과 함께 행군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그동안 여자친구와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랑꾼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앞으로의 연애도 지금처럼 순탄할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애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니, 왜? 과연 고민 장병 커플의 연애에 브레이크를 건 장애물은 무엇인지 얼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친과 CC로 만나 200일 동안 예쁘게 연애 중인 일병입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잘 만나온 저희는 요즘 다툼이 늘었어요. 군대 때문이냐고요? 전혀요. 여자친구 옆에 등장한 이 존재 때문입니다. 이 존재. 이게 누구냐면요. 한 달 전. 자기야, 나 오늘 영어학원 끊었다고 했잖아. 거기서 우리 과 아영이 만났다? 학교에서는 별로 안 친했는데 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완전 잘 맞더라고. 아영이? 그 신입생. 아, 나도 학교에서 본 적 있어. 맞아, 그 아영이 우리랑 동갑인데 재수했대. 아영이 성격 완전 좋아. 아, 그런데 걔 소문이 좀 별로 안 좋던데.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얘기도 있고 먹는 거 너무 밝힌다는 얘기도 있고. 나도 그 소문 듣긴 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 오해였어, 오해. 완전 착해. 앞으로도 학원도 같으니까 좀 자주 만나려고. 2주일 후. 울뚜민이 아직 수업 들을 시간이지? 1시간 뒤에 끝나나? 끝나면 연락 줘. 목소리 듣고 싶당. 자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어떻게 바로 연락했어? 수업 중에 몰래? 사실 나 오늘 학원 빠졌어. 아영이가 급하게 갈 곳 있다 그래서. 뭐? 너 지난주에도 수업 빠졌잖아. 열심히 알바해서 끊은 학원이면서 왜 자꾸 빠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 아영이가 내일 소개팅 하거든? 그래서 옷 뭐 입을지 좀 골라주고 있어. 소개팅? 아영이 남친 있는 거 아니었어? 우리과 3학년 선배랑 사귀잖아. 자기 언제쯤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선배는 아영이 전전 남친. 전 남친도 아니고. 전전 남친. 네. 선배랑 헤어지고 회사 언니랑 만나다가 그저께 헤어졌거든. 그래서 내일 소개팅 하는 거야. 그저께 헤어지고. 5일 후.
여보세요? 자기야. 여보세요?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밖이야? 오늘 아영이 중학교 선배들 만나는데 같이 왔어. 선배들 엄청 웃기다고 했는데 와, 이 오빠들 성격 진짜 좋아. 뭐? 오빠들?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언제 들어가려고? 지금 촉촉하는 길이야. 오빠들하고? 아이, 갑자기 속초 얘기가 나와서 조금 전에 출발했어. 갑자기 가느라 자기한테 말을 미리 못했다. 아우, 미안해. 남자들도 있는데 1박 2일? 뭐?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유유. 내 생각은 조금 더 안 해? 너 요즘 아영이랑 만난 후로 이틀에 한 번씩 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자들이랑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가기까지 한다고? 아이,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근데 아영이는 오빠가 아는 애잖아. 그리고 이 오빠들은 아영이랑 제일 친한 선배들이고 걱정 전혀 절대 안 해도 돼. 친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커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를 자꾸 꼬드기는 그 친구만 안 만난다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의 친구 문제까지 신경 쓰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어른들이 항상 얘기했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사자성어도 있죠. 근묵자흑.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도 이 여자친구가 친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영이라는 친구 만나면서 학원 수업도 빠지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아영이가 좀 일명 좀 날라리, 날라리처럼 보이니까 고민장병이 아영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하죠. 이거는. 네, 아영이 정말 아영이가 문제네요. 솔직히 지금. 아영이가 되겠어요. 만약에 아영이랑 학원도 착실하게 다니고 아영이네 집이 통금 시간이 있어서 뭐 집도 일찍 들어가고 이랬으면 아유, 고민장병이 절대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꼭 아영이 탓만 하기에는 조금 아영이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영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아영이를 탓하기는 조금 아영이가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신가요? 아영이 억울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친구는 참 중요해요. 특히 20대 때는 더 그런 것 같은 게 뭐 친한 친구가 놀러 간다 그러면 뭐 내가 빠지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노는 게 재밌으니까. 네. 맞아. 그 마음 뭔지 알죠. 근데 당연히 친구랑 놀 때는 좋죠. 그때는 좋은데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한두 번 수업을 빠졌다가 성적이 이제 나중에 좀 반토막이 나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은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있죠. 많죠. 저도 고등학교 때 야자 땡땡이 치고 친구가 사우나 가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참 막 사우나에서 막 물장난치고 놀고 있는데 방송으로 나와요. 영동고등학교 2학년 멤버 김대희, 김원준 나오세요. 어떻게? 갔더니 담임선생님 몽둥이 들고 딱 요리 와. 사버드 때는 땡땡이.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뭐 제가 많이 치긴 했어요. 거의 다. 땡땡이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좀 친구들이 깨워서 저 수업도 이제 가게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도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도 땡땡이 자주 칩니다. 서울대예요? 네, 서울대. 치네요. 말하면 지금 대답을 하세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서울대인 걸 왜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래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일탈의 수위가 껑충 뛰어오른단 말이죠. 친구 따라서 좋지 않은 길을 빠지거나 친구 말을 들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지금 고민 사연처럼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친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거나 뭐 여친의 친구 그 친구의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군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남사친이랑 여사친이 많다거나 애인이 수시로 바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왠지 좀 내 연인은 조금 거리를 뒀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뭐 고민장면 더 걱정되는 마음에 연인의 친구일까지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관심으로 볼 수도 있고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뭐 애인이라는 이유로
연인의 친구까지 신경 쓰고 간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 있다고 생각해요. 간섭할 수 있다. 네,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애인을 생각했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애인으로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애매한 게 사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의 친구니까 그 영역을 아무리 애인이라고 해도 그 간섭을 할 수 있을까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저희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저도 지나친 것 같다라는 쪽이에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도 돌아오더라고. 그 놀지 마 하면 나도 갑자기 딘딘이랑 놀지 마. 누굴 만나지 마라. 그러네. 내 지인들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서로 간섭이 시작되더라고. 그럼 이상한 거에 약간 빈정이 상하면서 그게 또 이렇게 크게 좀 일이 커지면 서로 이게 조금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네, 친구와의 관계도 내 사생활의 일부잖아요. 네. 나의 연인이 이를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어떨까요? 코너 속의 코너, 추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네, 미혼 남녀 396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사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6%가 연인 사이에도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인의 사생활 간섭이 지나칠 때 나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는 의견이 1위였고요. 여성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남녀가 선택한 1위는 달랐지만 내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애인에 대한 생각은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애인이라고 해도 친구와 같은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드릴 시간인데 친구의 영향으로 급격히 바뀌어버린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장병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의 본질은 결국 고민장병하고 여자친구분이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는 이래서 불안해 이런 거를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한 다음에 여자친구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나한테 너무 간섭이야 이런 부분을 좀 잘 풀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여자친구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보세요. 친구와 놀더라도 학원은 빠지지 않기, 술자리는 일주일에 2번만 가기 등등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여친과 합의하에 하는 거죠. 저는 삼자 대면을 좀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 여친과 함께 정말 내가 그 여자친구의 친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 친구를 만나보는 거죠. 그 만나서 간접적으로 떠보고 또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자친구를 걱정해서 친구를 멀리하라는 고민장병의 마음이 아예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그 간섭이 계속된다면 이게 또 집착이 되고 그건 연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장병 눈에는 여친의 친구가 많이 부족하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일 수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고 불안해하면서 관계를 망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 뭐 이성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도 이해해주고 그럼 나도 갈 수 있거든요.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잠 못 드는 연애 고민 때문에 속썩고 있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복의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 곁에는 프리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셀피 씨.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네,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회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막내인 수민 씨가 식당을 예약하겠죠. 아영 씨가 또 메뉴를 고를 것 같아요. 오징어 볶음. 그리고 가장 선배님이신 김대희 선배님이 멋있게 팍 쏘겠죠. 아니 셀피는 뭐합니까? 좀 맛있게 먹죠. 제일 중요한 건 좀 맛있게 먹는 게. 감사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연차별로 대처법이 달라지기가 마련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그분 불러보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차손이 형 나와주세요. 차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군대 계급별 행동 강령. 충성! 이소대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신병이야? 그렇습니다. 신병한테 드디어 막내 생활 벗어나는구나. 앞으로 여기가 너 자리니까 더블백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오늘 여기다 넣어놔. 알겠습니다. 몸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렇죠. 빨리 정리하고 씻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새로 왔냐? 야, 담배나 한 피러 가자. 알겠습니다. 몇 살이야? 밖에서 뭐하러 왔냐?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럼 말투를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야, 들어가라. 그리고 그 내무실 가면 아니다. 들어가서 잘해. 알겠습니다. 야, 너 오늘 왔어? 나 어제 왔는데. 반갑다. 진짜?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그래. 야, 근데 소영 선배님 어때? 좀 재수없지 않냐? 완전 생긴 것도 꼴뚜기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지? 꼴뚜기. 이 선배님. 꼴뚜기 왔네? 꼴뚜기. 큰일 났다. 무슨. 동기야, 잘해보자. 그런 경우 많죠. 오, 대박이다. 야, 승규야, 군대 회식이나 하자. 맛있는 거 사와라, 센스 있게. 무섭다. 센스 있게. 알겠습니다. 고향을 보루 외도 있고. 군가 외워야죠. 야, 빨리 가서 세팅해. 알겠습니다. 회장 매장 과자 세팅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 오늘 할까? 저게 누가 정해준 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모든 무대가. 그죠? 모든 무대가 저렇게 흘러. 아유, 잘 먹자. 깨끗하게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나 그거 접어서. 효자손 병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 알겠습니다. 저게 뭐야? 현황판. 화장실 좀 다녀야겠다. 야, 누가 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화장실 좀 갔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배 아프냐? 상병. 장군이요. 똥물이야. 저리 가서. 씨. 아휴. 뭐야? 이거 하나도 못 치고 갔네. 야, 상병, 소영. 하여간 요즘에 널널해. 죄송합니다. 얘기해놓겠습니다. 아유 개판이야. 아유 짠. 네, 우리 자손이 형 연기력 훌륭합니다. 어쩜 저렇게 계급별로 디테일을 잘 살리는지 몰라요. 네. 이제 캐릭터별로 그 특징을 딱 쏙쏙 뽑아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등병 계속 긴장하고 있고 1병 제일 바쁘고 역시나 병장은 제일 한가해 보이고요. 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병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건 1병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보통 처음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네, 요새 신병들은 자대 배치를 받으면 2주 동안 대기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를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2주 동안 어떤 근무에 배치를 하지 않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임들이 이제 부대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지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 PX에서 영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병이 들어오면 바로 사무실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일 정도 주임원사 주관 하에 신병 전입 부대 적응 교육, 또 신체 검사, 또 외부 강사 교육 등의 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병 전입 부대 적응 교육에는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부대 시설, 동아리 등 부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예절을 가르쳐서 부대에 합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효자손 병장이 2등병인 척하면서 속였잖아요. 근데 전 진짜 좀 그거 보고 놀랐는데 이런 게 신고식이라는 건가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신고식도 있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당하셨나요? 신고식은 뭐 저런 신고식 아까 영상에서 본 신고식은 허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래 카메라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하는 장난은 워낙 많고 저 때는 점호 끝나고 저 혼자 서서 뭐 묻는 말에 이제 뭐 대답하고 질문하고 뭐 장기 뭐 개인기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 너 저기 소대 생활관 들어갈 때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하니까 더블백 메고 발을 빵 차고 들어가서 고참들 앞에서 선임들 앞에서 더블백을 던지면서 신병 받아라 라고 크게 외쳐야 선임들이 좋아한다.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선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상병 끝나죠. 예, 군생활 완전 꼬이는 거죠. 네. 진짜로. 뭐 장난을 치는 종류가 많습니다. 전입 딱 처음 했을 때는 뭐 들어가자마자 뭐 앞구르기 한 번 하고 신고를 해라. 뭐 커피를 생활관 인원수만큼 타서 들고 들어가라. 아이고. 물론 뭐 신병 놀려주려고 하는 장난이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나 때는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자대 배치 첫날 어떤 걸 미리 준비해가면 선임들 눈에 들 수 있을까요? 되게 의외로 짧지만 분명하게 자기소개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야, 너 뭐야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말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려면 당황스러우니까 미리미리 짧게 굵게 잘 준비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한 튀는 행동은 좀 자제하고 이왕이면 선임들 눈에 안 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날부터 선임들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잘해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해서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병장 이미지가 안 좋기만 했는데 군대 회식에서 본인이 직접 쏘기도 하고 이런 걸 뭐 계급값 한다고 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군대 회식 메뉴도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라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떼는 네. 충청마트에 종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동만두가 최고였고 거기에 이제 뭐 과자 몇 봉지 그리고 뭐 그 마스타, 마스타, 마스터 큰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예. 몰라요? 이게 뭐 이게 콜라 사이다처럼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그 구멍 내는 거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큰 통조림 까는 거. 그렇죠. 통조림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컵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게 최고지. 진짜 힘들다. 마스터. 그 저희 때는 분대 회식 할 때 이제 소대장님을 막 조르고 졸라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아, 진짜요? 예. 아니면 저기 회관이 있었어요. 아. 회관 가서 고기 먹자고 쫄르고. 맞아. 그랬다가 먹으면은 천국이었죠, 그런 게. 바깥 음식이나 회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뾰리! 선진병영 요정이 또 왔습니다. 네, 근데 국방부에서요. 병영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배달 음식을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겠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병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은 저도 한번 선진병영 요정이 되어보겠습니다. 뾰로롱. 네, 강원 지역의 한 부대는 이미 매주 1회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네. 괜찮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장병들이 외출이 통제되니까 지역 경기까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배달 허용이라는 대안을 찾은 겁니다. 예. 자, 물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배달 차량을 소독하고 또 조리원 및 배달원에 대한 발열 체크 등을 통해서 혹시 모를 감염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야죠. 장병 건강 지키면서 선진 병영까지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배달 음식도 좋은데 뭐니 해도 가장 흔한 이제 분대 회식은 역시 과자 파티거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과자를 잘 조합해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임들한테 센스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죠.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니키의 군대 TMI 픽스죠. 네, TT. 요즘 군대 인싸들 사이에서 핫한 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어머머머. 저거 저렇게 먹는다고? 진짜 맛있겠다. 아주 아이디어다. 군대에서 이 조합으로 선임들한테 선보이면은 인싸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단 선임 돈으로 사는 거니까 생각 없이 플렉스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제품이 완제품이 저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잘 같아요. 팔릴 것 같아요. 너 사 먹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마지막으로 현황판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생활관 밖에 나갈 때마다 칠판에다 위치를 표시해두는. 아, 맞아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생활관을 나갈 때마다 본인 이름이 적힌 자석을 해당 위치가 적힌 칸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아까 영상처럼. 위치 공유도 부대마다 다르긴 해요. 이 영상에서는 그 충성마트, 뭐 화장실, 행정실, 뭐 싸지방 정도였는데 칠판에 써 있는 게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뭐 체단실이나 샤워장, 연병장까지 체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간단하게 근무 중, 뭐 이런 것만 표시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을 하면 은행 가면은 비어있는 창고 앞에 식사 중이라고 딱 표시해 놓고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방 앞에 부재 중 아니면 뭐 진료 중 이렇게 그렇죠. 표시해 놓는 그런 거네요. 비슷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자석을 붙이네요. 고급이네. 저희 때는 그냥 인간 현황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임이 어디 가면 후임한테 야, 나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외우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이제 소장님이 물어보거든요. 뭐 누구 어디 갔어? 그러면 그때 이제 줄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김선생님 10분 전에 화장실 가셨고, 뭐 스페인님 30분 전에 주소마트 가셨고, 뭐 이렇게 다. 다 외워야겠네요. 네. 그런데 어차피 그 다들 부대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녁에는 개인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병사들의 이제 안전과 이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항상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기 위해 현황판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대마다 현황판을 운영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2등병, 1병은 필수로 해야 되고 상병, 병장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선임들은 징계감 아닌가요?
네, 현황판 표시를 소홀했다는 것으로 바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소속대 중대장님이나 뭐 간부님들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황판을 이렇게 유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를 좀 태만히 하거나 뭐 고의로 불복종하는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이라는 사유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죠. 상황별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총 3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상황마다 인권 침해 항목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먼저 신병 전입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은 네, 상병입니다. 네, 이유는 흡연장에 가는데 흡연하지 않는 후임에게 동행하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권 중에 하나인 혐연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후임이 원치 않는다면 간접 흡연의 위험이 있는 흡연장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인권 중에 하나인 혐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은 분대 회식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다 같이 회식한 뒤에 선임들 먼저 일어나고 이등병에게 치우라고 좀 몰아줬잖아요. 인권 침해 맞죠? 네, 맞습니다. 당연한 듯이 암묵적으로 이제 후임들은 일하고 선임들은 치우지 않고 이러는 게 돼버려서 매번 관행적으로 그게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사적 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차이를 이유로 사적 지시를 하는 거는 명백히 기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황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권 침해가 있다고요? 여기에도? 현황판은 이제 강제도 아니고 상병장이 체크를 안 하는 것도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항목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어떤 게 인권 침해일까요? 뭐였을까? 그 인권 침해 행동이 없어 보여. 그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붙이기 전에 아, 상병. 상병이 나갈 때 그쵸? 나 어제 갔다 온다 그쵸, 하고 맞죠. 그냥 나갔어요. 충분히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네, 네. 그거죠. 그건가요? 나는 시킨 거. 뭔가요? 네, 일단 정답은 네, 화장실 위치 보고입니다. 어? 맞나?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붙이고 가는 거야? 네. 왜? 현재 위치를 이제 꼭 알려야 되는 게 아닌데 화장실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중에서 이렇게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꼭 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보고하는 거는 헌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긴 한데 일단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긴 해요. 좀 덜 귀찮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오. 과거엔 이제 현황판으로 위치 보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깨톡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위치를 보고하고 야. 이제 부대원을 찾아야 할 때도 전화를 하면 됩니다. 아, 전화하면 되는구나. 그거 전화하면 되네. 훨씬 편해지지 않아요? 어디야? 쉬워졌네. 군대에서는 계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계급이 낮든 높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선진병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성과 함께 했고요.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한 다나카 군사 특집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배워봤죠. 네네. 자, 이것 없는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웨폰이에요, 오늘? 네, 오늘 주제 무기인데, 자, 무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과 진짜 1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중에 나는 밀떡이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밀떡하면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저기 우리 김대희 씨도. 저는 이제 반만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기 이런 것보다는 저는 최근에 밀리터리 룩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예, 저 군복에만 관심이 좀 많고 뭐 무기는 아는 거 그리고 써본 거는 이제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M16 정도죠. 예. M16? 네.
저도 좀 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찐 밀떡 장병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아까 M16 말씀하셨는데 M16 소총이다라고 하면은 길이는 99cm, 구경은 몇 미리, 최대 사거리 몇 미터 이거 얘기하는 장병들도 꽤 많습니다. 야, 네, 무기 덕질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면서요. 오늘 저희가 그 흥미로운 무기의 세계로 입덕시켜주실 멘토님. 아, 나와 계신가요? Say who? 나와 계셨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재미있는 무기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우리 멘토님이 네. P 잡지의 수장으로 계시는데 밀떡 중에는 이 잡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밀떡의 바이블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은 밀떡 중에 밀떡이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어떤 무기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무기가 단순히 흥미의 대상만은 아니죠. 나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 국가의 평화까지 지켜주는 바로 그게 무기입니다. 네. 뭐 무기의 역사라는 게 뭐 수천 년에 걸친 엄청난 거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장병들이 꼭 알아야 될 무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무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국군 창설 2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진짜 엄청난 비극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최대 전쟁, 6.25 전쟁. 그런데 그런 큰 전쟁에서 우리 국군의 이제 병력이 좀 엄청나게 부족해서 힘들게 싸웠다고 배웠고 네. 무기 역시 굉장히 열악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군의 환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고요. 또 국산 무기도 없었어요, 전혀. 북한의 남침에 맞서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파헤칠 육군 대표, 바로 이겁니다. 자, 105mm 옥사포. 옥사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만큼 유명한 거죠. 그런데 유명세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포라서 유명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일명 뭐 소위 똥포라고 네, 불리는데 이게 육군 대표라고 할 정도의 무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무기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열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 탱크가 막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는 탱크 없는데 야단났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전차를 이렇게 제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참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썼던 105mm 포는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똥포조차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아는 105mm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썼던 M2라는 포입니다. 근데 6.25 전쟁 당시 썼던 105mm 포는 M3라는 포입니다. 예, M3는 이 M2보다 가벼운 포예요.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고 크기도 절반이니까 가벼운 건 좋은데 사거리, 뭐 순간 최대 발사 속도 등등 어느 성능을 봐도 한 절반 정도. 아. M3 훈련 영상이군요. 딱 보시면은 이 쓰는 트럭도 우리 흔히 그 105mm 견인할 때 쓰는 2.5톤도 아니고 1.5톤이에요. 되게 작은 트럭이네요. 포도 작고. 위력이 근데 있는데요. 뭐 포탄 자체는 105mm니까요. 그래도 사거리가 짧고 발사 속도가 느린 게 문제죠. 네, 설명을 듣고 같이 보니까 M3가 크기도 작고 포 길이도 짧은 게 보이네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무기를 갖고 싸우게 된 건가요? 뭐 불행히도 그때 우리한테 어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 M3-4는 쉽게 얘기해서 M2를 쓰기가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부대들이 쓰라고 만든 작은 포예요. 그런데 당시 그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미국 군사고문단은 야, 이거 니네 나라는 산악지형이고 도로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미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 포를 좀 떠넘기다시피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뭐 우리야 이제 그냥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받아 쓴 것도 좀 억울한데 숫자도 적었습니다. 91문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가진 포병 전력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이 M3보다 월등히 강력한 122mm M30 곡사포를 포함해서 522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북한군에 참 많은 무기를 원조해줬거든요. 전쟁은 사실 무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무기가 과연 전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력은 부족했지만 뭐 정신력도 정말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있었고, 특히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2사단이 춘천을 점령하려고 Su-76 자주포를 선두에 세우고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육군 6사단은 개전 직전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를 눈치채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북한도 야 이게 얘네 약하니까 뭐 쉽게 해야겠네 하고 방심하고 있던 것도 있고, 이 Su-76 자주포는 이 보기에는 탱크 같아 보이죠? 네. 근데 탱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차체에 포만 얹은 이 위에 이 포가 달려있는 이 포탑이 돌지도 못하고 심지어 지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사단이 가지고 있던 M3 13문을 가지고 6,0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상자를 내고 20대가 넘는 자주포와 각종 차량을 격파했습니다. 예, 물론 결과적으로는 춘천이 점령당하긴 했지만 3일 동안이나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아군 병력과 장비가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면서 한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땅이 있었으면 바다가 있죠. 네. 해군의 대표 무기 바로 요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입니다. 광복 후에 해군이 창설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배들은 뭐 미군이나 일본군이 쓰던 아주 오래되고 낡은 목재선이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함이 필요했겠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기술도 돈도 없는 나라입니다, 진짜. 그래서 당시 해군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전투함을 사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적은 월급에서 성금을 모으고 또 우리 부인들은 공장을 차려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서 받은 그 자봉틀 그거 50대 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바느질해야 해서 돈 모으고. 그래서 4개월 만에 15,000달러. 뭐 지금은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지금 돈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 정부 지원금 45,000달러가 더해져서 6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손원일 제독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배를 한 척 사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와. 사실 큰 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작은 배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전투함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민망한 초경비함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그러네요. 어느 쪽에 사람 크기 대비해보면 큰 배는 아니네요. 예, 작은 배예요. 백두산함은 전투함으로서는 전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나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 배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미국의 해양대학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조금 쓰다가 이제 쓸 일 없으니까 폐기할까 뭐 이러던 정도의 그런 배입니다. 뭐 인수받았을 때 엔진 말고는 멀쩡한 데가 별로 없고 녹도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랬다고 하죠. 70명밖에 못하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 배를 팔았어요? 팔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살 돈이 그거밖에 없던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해군 장교들이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달 동안 배를 쓸만하게 수리하고 거기에 미 해군에서 3인치 주포를 넘겨받아서 포탄 100발까지 구미한 다음에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게 참 또 눈물 나는 얘기가 있어요.
포탄이 너무 비싸니까 이 실탄 사격도 함부로 못하고 아껴야 되니까 나무로 만든 가짜 탄을 넣고 이 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습하고 조준 연습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네. 시간적으로도 1950년 4월에 입항을 했다고 하셨고 그해 6월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와 진짜 실전 훈련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해군의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몇 시간 만에 울산 앞바다에서 괴선박과 마주쳤습니다. 딱 봐도 덩치가 꽤 크고 앞뒤로 대포도 깔려 있고 무엇보다 갑판을 보니까 무장한 북한 인민군 600명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번번한 건 실탄 사격도 많이 못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군을 격침시켜야 되는데 자꾸 포탄이 빗나갑니다. 우리한테 포탄은 얼마 없고 그래서 명중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가까이 가야죠. 아이고. 아, 저건가요? 차이가. 그러네. 나가서 가덕도를 돌아서 부산 앞바다를 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 이 북쪽으로 이게 코스가 지금 다 028도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우현의 겐시가 보고를 하는데 우현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 보임.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슬프네요, 영상이. 네. 적함을 결국 이겼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인들의 희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해군이 무사히 부산을 지켜낸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 패했다면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고스란히 부산에 상륙을 했겠죠? 그러면은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건 다 부산항을 통해서였는데 북한군이 부산항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거나 아니면 부산항을 뭐 폭파해가지고 못 쓰게 한다든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받지도 못했겠네요, 무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격침시킨 북한의 무장 수송선은 북한에도 중요한 무기였기 때문에 적군의 전력에도 꽤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고요. 6회 있으면 남은 건 뭐다? 공군. 그렇죠. 예, 공군으로 넘어가야죠. 네. 과연 하늘 공군에선 어떤 무기가 우리를 지켰을까요? 바로 F-51 머스탱.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는 F-51 머스탱이었습니다. 여기 머스탱 하면 자동차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도 딱 그게 떠오르는데 금방 떠오르시네요, 역시. 네.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 이름도 머스탱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6.25 전쟁 동안 총 133대의 F-51 머스탱이 우리 공군과 함께 했는데요. 이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역시나 공군 전력이 한없이 약했습니다. 항공기가 없진 않았어요. 20대 정도. 문제는 전부 경비행기 내지는 훈련기 이 정도다 보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는 별도로 북한이 남침하고 겨우 하루 뒤인 6월 26일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일본의 미 공군기지로 급하게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10대를 받아옵니다. 얼마나 급하게 했냐? 오죽했으면 비행기에 그려진 국정마크도
고치지 않은 채 그냥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급하게 고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태극마크인가요? 아, 저게 태극마크. 이게 원래 미공군 마크였는데 원래 그 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위에 급하게 태극 마크를 덧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전투기들 중에 거의 최강 중에 하나였고 뭐 하늘에 경쟁자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수한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펠러기지만 상당히 빨라요. 705km까지 가속이 되고 또 12.7mm짜리 기관총 6정, 거기에 각종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등 무장 능력도 뛰어나서 우리 공군은 전쟁 동안 총 8,000번 이상이 전투기를 가지고 출격해서 많은 적을 사살하고 탄약고나 철도, 뭐 전차 등 주요 시설물 및 적의 장비를 파괴하는 데 크게 활약했습니다. 우리에겐 거의 구세주와 같은 든든한 무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F-51 머스탱의 대표적인 전투가 뭔가요? 예, 역사상 가장 힘든 작전으로 꼽히는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승오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km 지점 남강이라는 곳에 설치된 북한군의 군수물자 수송용의 보급 요충로였어요. 사실 이전에 이 승오리 철교를 폭파하려고 미군이 약 500회 이상 출격을 했습니다. 500회.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공군이 해냅니다. 한번 먼저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군에서도 실패한 작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군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작전을 바꿨습니다. 바로 초저공 침투 비행 작전으로 이제 작전을 변경해가지고 기존에 시도했던 높이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한 1,500피트, 즉 500m도 채 안 되는 높이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한 겁니다. 약 500회 이상 출격에도 미군의 실패로 돌아온 작전.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에게 승오리 철교 차단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조종사들을 향해 날아오는 공산군의 집중 포격. F-51D 편대는 최대한 고도를 낮추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조준으로 2개의 철교 경관을 폭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진지 6개소와 보급품 직접소 1개소, 벙커 3개소, 건물 4동을 파괴하며 적의 사기를 꺾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바쳐 성공시킨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전투 조종사들의 구국일념과 감투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한 이 고마운 무기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속에서 이 뜨거운 뭔가가 막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당당하게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무기들입니다. 이 장병 여러분도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군 생활에도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전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은 배웠어도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쵸. 네. 진짜. 하마터면 모르고 넘어갈 뻔한 소중한 무기들을 알려주신 홍희범 멘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내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썸이 연애보다 설레고 두근거린다. 바로 연인 직전의 단계가 이제 썸이잖아요. 통화하면서 놀러 가자고 했는데 오빠 좀 되게 그렇다. 그렇죠. 오빠 우리 썸 타는 사이 아니었어? 무박? 무박?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장소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그럼 어디로 떠나나요? 대양해군의 시작, 충무공 이순신의 전쟁지를 준비했습니다. 와.